결혼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평범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도맡았고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며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맞벌이를 고집하지 않았던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바깥일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집밥과 깨끗한 집이 있다는 건 저에겐 크나큰 위로였거든요. 아내는 참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말수가 적고 행동도 단정한 사람이었죠. 겉멋이라곤 없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었고 신뢰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끼게 해준 첫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좀 해보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갑갑해서 오히려 제가 반가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지루할 수도 있었을 테고 스스로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는 결심이 기특했습니다. 아내는 인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출근할 시간에 맞춰 함께 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시락까지 싸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대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퇴근 후 거실에 놓인 문제집을 무심코 펼쳐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공부하던 책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00문제씩 푼다며 늘 지친 얼굴로 귀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 속에 낙서 하나 없습니다. 형광펜도 메모도 포스트잇도요. 심지어 책장도 새 것처럼 빳빳했습니다. 책을 아끼는 성격이라 그런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내가 들고 다니던 또 다른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공부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제 푼 흔적도 없고 정리한 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책 한 권은 안에 프린트물만 끼워져 있었고 문제 자체는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것보다도 그 겉모습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상했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간다고 하면서도 화장은 점점 더 정성스러워졌고 예전엔 잘 안 하던 향수까지 뿌리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단정함을 넘어서 세련됨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출근길에 마주친 아내의 복장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한 번도 도서관 갈 때 그런 옷차림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여성스럽고 단아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옷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속으론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그건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 아내와는 무관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퇴근이 일찍 끝나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입구에서 아내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적었고 그녀가 말했던 지정 좌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물었지만 좌석은 선착순이며 이름을 기입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자리 예약한 거 아니었어? 아내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이번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자유석 썼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몰라도 적어도 도서관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기고 있는 그 진실은 어쩌면 제가 상상하는 그 최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내 손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납득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은 제 마음속 의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목격하면 적어도 제 감정은 거기서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일부러 회사를 반차로 마무리하고 집 근처 골목에서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9시 반쯤 외출 준비를 마쳤고 도시락을 챙기고 가방을 메었습니다. 늘 보던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아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그녀가 나가자마자 저는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게 주의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에 맞춰 멈추며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을 간 뒤 조용한 상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길 끝에는 도서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모텔 거리였습니다. 순간 손끝이 저리도록 얼어붙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확신한 것은 아닌데 그 길목의 목적지가 모텔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익숙하게 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출입구 앞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몇 번 눌러보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몇 번이고 오간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확인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방이 어떤 방인지, 누가 있는지, 무엇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단순한 친구인지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텔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40분쯤 지나자 한 남자가 같은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받으며 웃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들어간 그 모텔, 그 방 번호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혼란도 아닌 명백한 외도라는 것을요. 무릎이 떨렸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히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앞유리를 흐려놓았고 깜빡 신호가 바뀐 것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우린 싸운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늘 서로를 존중했고 저는 그녀를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미리 도시락통을 씻어놓은 걸까요? 가방 안도 비워져 있었고 땀 한 방울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괜찮았어. 도서관이 조용하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틀릴 만큼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녹음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도서관은커녕 책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은 먹지도 않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낯선 남자와 모텔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아내가 오늘 정말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고 누울 때 저는 그 등에 대고 말할 뻔했습니다. 그 모텔에서 누구랑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손에 쥐기 전까진 그녀가 어떤 말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제 출근을 배웅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늘 해왔던 듯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토록 자연스럽게 나를 속일 수 있다니. 그날부터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텔의 CCTV였습니다. 요즘은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영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절차를 거치면 출입 여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인을 통해 모텔 주변 상가에 있는 지하 주차장 CCTV에서 차량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아내의 차량이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그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고, 같은 남성의 차량도 같은 패턴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름과 시간, 차량 번호, 동선이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제 결혼 생활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그 확신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기였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저는 몰래 그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이어지는 통화 내용, 자동차 안에서 틀어놓은 대화, 심지어는 모텔 근처 커피숍에서 남자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까지 있어도 되지. 남편은 회사 갔을 거 아냐. 응, 걱정 마. 나 그 사람 루틴은 다 파악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 루틴은 다 파악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라는 존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만하고 조종해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에게 함께 살며 모든 걸 나눈 사람에게 이토록 교묘하게, 이토록 의도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이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 몰래 혼자 숨어서 몇 년 만에 맥주와 소주를 뒤섞어 마셨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책상에 앉아 왜? 라는 질문만 수백 번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었고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던 여행지 사진, 그녀가 선물해준 생일 카드까지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 상간남의 정체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이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자. 감정에 휘둘리면 되레 제가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또다시 미행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텔, 그리고 똑같은 커피숍. 하지만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차 안에서 카메라 줌을 당기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예전에 함께 골프 한 번 친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 남편.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스쳐 만났던 사람. 모르지 않았던 얼굴이었기에 더욱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게 가장 모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그녀에게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인정하지 않으면 보여줄 생각이었고 인정하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얼굴엔 생기 있었고 도시락은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밤을 바르고 나가는 모습까지. 언뜻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녹음 파일을 편집했고 모텔 출입 사진, 차량 번호, 대화 내용까지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USB로 담아 따로 보관했죠.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묻는 척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말인데 요즘은 좌석 지정 안 하나 봐? 응? 왜 갑자기? 아는 사람 말로는 그 도서관은 그냥 자유석이라는데.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맞아. 예약했다가 취소됐어.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았어.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의 X 표시를 그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이구나.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다니던 그 도서관, 사실은 모텔이지? 그녀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반응 중 가장 큰 동요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아래 서랍에서 USB를 꺼내 그대로 그녀 앞에 올려놨습니다. 내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여기 있다. CCTV 사진 녹음. 심지어 그 남자랑 웃으며 나눈 대화까지. 그 순간 그녀는 숨이 멎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기억나지? 예전에 나랑 저녁 같이 먹었던 그 남자. 니네 고등학교 동창 남편이잖아. 내가 그 사람한테 골프장 추천까지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순간 그 작은 어깨가 부르르 떨렸고 저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가장 비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대답해봐. 작년 봄부터야. 그렇게 쉽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숨기거나 부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했어. 당신이랑 사는 게 싫었던 건 아닌데 그냥 숨 쉴 틈이 없었어. 그 사람은 나를 여자처럼 대해줬거든.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숨 쉴 틈이라는 말이 마치 제가 그녀를 가뒀던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숨 쉴 틈을 넓혀줄게. 이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랑 살아.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변호사 이미 선임했다. 이혼 진행할 거고 상간 소송도 같이 들어간다. 내가 말했던 그 남자 직장도 확인했어.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 너랑 모텔 간 날 회사 출장비로 식사 결제한 내역까지 확보했어. 그쪽 와이프한테도 연락할 거고 직장에도 상황 전달될 거야. 그녀의 표정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고 그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절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 결혼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지.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울든 말든 저는 그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에 상간자 내용 증명 발송 바랍니다. 다음은 법의 시간입니다. 복수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성립됐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합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저를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기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을 되돌아봤는지 아니면 이미 상간남에게 기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혼 조정 절차에 응했습니다. 이혼 조서에 서명하는 날 법원 대기실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살 집을 보며 설레던 얼굴이 그날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더는 할 말 없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조용히 뒤돌아 나왔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남남이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저는 그녀의 불륜 상대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엔 모른 척 하다가 내용 증명과 증거 사진, 차량 번호, 녹음 파일을 정식으로 보낸 이후 직접 사과를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줄 시간도 목소리를 들을 의무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남 측에서는 감액을 요청하며 이미 가정은 깨져 있었고 이혼 직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에 대한 반박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던 증거, 같이 찍은 여행 사진, 기념일 선물 내역, 그리고 아내가 저와 살며 도서관에 다닌다고 거짓말한 문자들까지.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남의 회사에도 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쪽 부인이 별도로 증거를 제출했고 회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에 따라 그는 정직 6개월 후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는요.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었습니다. 합의 대신 소송으로 간 만큼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판결은 제 쪽에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재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상간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만났던 두 사람은 그 남자의 부인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강하게 대응했고 주변의 시선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서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없던 우리는 서로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사람을 믿는 일이 이토록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존재였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털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제게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다짐대로 저는 움직였고 끝까지 갔고 결국 무너진 건 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조용히 출근하고 혼자 사는 집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가끔은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때 그녀가 처음 도서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날의 얼굴. 그때 이미 모든 게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눈치챈 걸까요? 이젠 그걸 따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복수였습니다. 당신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침대에 있습니다. 그 문자가 도착한 순간 김지훈의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믿어왔던 사랑, 함께 쌓아올린 10년의 시간,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한밤의 리조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했다. 폭로, 배신, 추락, 조용했던 하늘이 마을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히 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다. 사랑과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35살 하늘리 고등학교 물리교사 지우는 결혼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 세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붉은 갈색 머리카락과 반짝이는 초록빛 눈동자, 그녀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회의 준비 다 했어? 문에 기대에 선 지훈이 물었다. 세연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거의 다 했어. 서울에서 5일이나 있을 거니까 완벽히 준비해야지. 그녀가 조심스레 접어 넣은 것은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지훈이 선물한 레이스 란젤이었다. 출장길에도 그것을 챙기는 모습에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특별한 거 챙기는구나? 그가 장난스레 웃었다. 세연의 볼이 붉게 물들었다. 혹시 알아? 멋진 저녁 식사라도 있을지.
평소보다 정성 들인 화장과 부드러운 웨이브 머리. 지우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이번 회의엔 중요한 사람들이 오나 봐?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세연은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녀가 자스민 바닐라 향수를 뿌리자 방 안에 아련한 추억이 번졌다. 가방을 닫으며 세연이 웃었다. 이제 다 됐어. 그래, 잘 다녀와. 지우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나 매일 전화할게. 세연이 그의 턱을 쓰다듬으며 긴 입맞춤을 남겼다. 나도 많이 그리울 거야. 지훈이 속삭였다. 기념품도 잊지 마. 그가 덧붙였다. 알겠어. 사랑해. 세연이 가볍게 웃었다. 나도 사랑해. 지우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를 향해 외쳤다. 창밖으로 짐가방을 싣는 모습을 지켜보다 세연이 골목 너머로 사라지자 집 안은 순식간에 적막해졌다. 쓸쓸함을 털어내려 커피를 내리던 지훈. 시험지를 채점하려 식탁에 앉은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세연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문자였겠지만 이번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찜찜한 표정으로 문자를 읽은 지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메르 호텔 투숙객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그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 읽었다. 봄볕이 따뜻한 날이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 첫 본능은 삭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었다. 장난이거나 사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끈질긴 의심이 자라났다. 지우는 시험지에 다시 눈을 두었지만 그 문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같은 문제를 3번이나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며 시험지를 밀쳐냈다. 이건 말도 안 돼. 세연이를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럼 깨끗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 지우는 서울 라메르 호텔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컨퍼런스 정보를 둘러보다가 참가자 등록 확인란을 발견했다. 손끝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컨퍼런스명 서울교육자 서밋과 참가자 이름 윤세연을 입력했다. 결과가 로딩되는 동안 지훈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러나 화면에는 차갑게 검색된 참가자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설마 오류겠지. 철자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다시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짙어졌다. 이번엔 둘이 공유하는 디지털 캘린더를 열어 확인했다. 분명 이번 주에는 세연의 컨퍼런스 일정이 있었지만 그 아래 익숙지 않은 일정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 스페셜 프로젝트. 일정 날짜는 세연이 떠난 기간과 정확히 겹쳤다. 박민준 새로운 체육교사. 최근 세연과 예술과 체육 융합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자주 함께 있었다. 몇 달 동안 무심코 넘겼던 징후들이 떠올랐다. 야근이라며 늦게 귀가한 밤, 평소와 다른 옷차림, 휴대폰을 숨기듯 다루던 모습. 아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나 의심은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세연의 서재로 향했다. 회의 일정표를 찾는 것뿐이야. 서류와 서랍을 뒤졌지만 학생 작품과 수업 계획서뿐이었다. 포기하려던 순간 책장에서 삐져나온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책을 뽑자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거칠게 흘려쓴 글씨. 박민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여행이 기다려져. 넌 내 뮤즈이자 나의 열정이야. 글자가 눈물에 번졌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장의 쪽지가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열해 동안 쌓아온 삶과 신뢰를 새로운 남자와의 짧은 불꽃에 내던지다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우는 서서히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눈물을 닦고 노트북을 열었다. 박민준의 SNS를 검색하자 어제 올린 글이 눈에 띄었다. 자연 속에서 충전하고 영감을 얻는 시간. 샵 청해 리조트. 청해 리조트 하늘리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고급 리조트. 예전부터 세연과 가보고 싶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에 미뤄왔던 곳. 민주는 그런 걱정 따윈 없어 보였다.
이어 검색한 민준의 아내 최은지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러 지방에 간다고 적어두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명확성으로 맞춰졌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지우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자 이수진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제자이자 지금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혹시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당연하지. 10분 안에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은 수년 전 지훈이 건넨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탁에는 세연의 배신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형사 감각을 가진 수진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지훈 맞은편에 앉아 손등을 감싸주었다. 모든 걸 이야기해줘. 지훈은 쉰 목소리로 아침부터 벌어진 일을 풀어놓았다. 수진은 조용히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지훈아, 미안하지만 나 사실 몇 주 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 뭐라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확신이 없었어. 얼마 전 카페에서 세연이랑 민준이 단둘이 좀 다정해 보이더라. 하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자주 만나니까 내가 과민 반응한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괜히 너희 부부 사이를 흔들고 싶지 않았어. 지우는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지. 그녀는 세연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자고 했다. 정말 청해의 리조트에 있는지 확인해보자.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짓말의 기억이 결심을 굳혔다. 곧 화면에 깜박이는 점이 나타났다. 청해의 리조트, 정확한 위치였다. 직접 가서 대면해야지. 절대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지훈이 반박하려 하자 수진은 잘났다. 운전할 정신도 없어 보이거든. 우리 둘이 가는 거야. 내 이름으로 방 예약할게. 전화를 끄는 지훈의 마음은 차가운 결심으로 굳어 있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가기 전에 내 도움이 필요해. 내가 필요하면 뭐든 할게. 이번엔 반드시 그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지훈과 수진은 차에 올랐다. 분노, 상처, 배신, 그리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냉정한 만족감이 뒤섞였다. 곧 세연과 민주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출발 전 지훈은 학교 커뮤니티 계정에 비공개 라이브 스트리밍 링크를 설정했다. 어떻게 쓸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준비였다. 청해의 리조트로 향하는 길, 지훈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세연은 날 보고 무슨 표정을 지을까? 어떤 변명을 할까? 어떻게 해야 둘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까? 답은 곧 알게 된다. 턱을 굳게 담은 채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오후 햇살이 기울 무렵 청해 리조트 입구에 도착했다. 하얀 외관과 정갈한 정원. 평소였다면 감탄했겠지만 지금은 배신의 무대일 뿐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수진이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기억해. 우린 주말 여행 온 평범한 커플이야. 티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우는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수진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지훈도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며 연기를 맞췄다. 김 부부님, 712호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수진이 환하게 대답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곧 세연과 민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둘은 7층에 내렸다. 복도를 따라 걸어 714호 앞에 멈췄다. 모든 진실이 저 문 너머에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민준아. 세연의 숨섞인 웃음이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할 거야. 가엾은 지훈,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민준의 낮은 웃음이 뒤따랐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수진이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계획대로 해. 증거는 이미 충분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 위치를 잡았다. 문을 두드릴 거야. 세연이 나오면 바로 녹화 시작해. 응.
티 안 나게 수진이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준비됐어? 더 이상 망설일 이유 없어. 복도로 나선 두 사람. 지우는 단단히 주먹을 쥔 채 문을 3번 두드렸다.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비단 가운을 걸친 세연이 나타났다. 헝클어진 머리, 달아오른 두 볼. 그녀는 지훈을 보자 눈이 커졌다. 지훈. 여긴 왜? 깜짝 놀랐지.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회에 참석하러 온 거야. 너랑 함께. 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 뒤로 팬티 차림의 민준이 나타났다. 지훈아,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세연이 급히 말했다. 지훈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래, 듣자. 시카고 회의에 간다더니 왜 민준이랑 여기 있는지.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그게 오해야.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오해?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아내가 동료와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오해라고? 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제발 둘이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아까 날 비웃을 땐 프라이버시 신경도 안 썼잖아. 민준이 한 걸음 나섰지만 그의 몰골은 초라했다. 이건 사적인 문제야. 아내와 바람난 순간부터 사적인 문제는 없어. 소란의 몇몇 투숙객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 지훈의 팔을 다독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지훈은 세연과 민준을 밀치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도 뒤따라와 문을 닫았다. 쟤는 또 누구야? 세연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수진이야. 나의 친구이자 내 불륜을 목격한 증인. 증인.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장난이야, 지훈? 지훈은 대꾸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옷을 침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짐 푸는 거지. 이번 주 동안 옆방을 예약했거든. 너희 휴가에 나도 낄 거야. 여긴 우리 방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아니, 내 이름으로 예약했고 내 카드로 결제한 방이야. 불편하면 나가. 세연과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지훈아, 제발 대화로 풀자. 세연이 애원했다. 물론 대화할 거야. 남은 한 주 동안 내가 결혼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충분히 얘기하자고. 하지만 지금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지훈은 옆방으로 들어갔고 세연과 민준은 망연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712호와 714호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감돌았다. 지훈은 밤새 수진과 다음 계획을 세웠다. 정각 9시 지훈이 옆방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키카드로 문을 열었다. 침대 위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다. 좋은 아침.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바쁜 날이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민준의 목소리엔 기세가 없었다. 오늘은 최은지 씨와 영상통화를 할 거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제발. 이미 약속 잡았어. 5분 후다. 세연이 눈물을 터뜨렸다. 지훈아, 제발 우리끼리 해결하자. 내가 은지 남편과 함께 침대에 들었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거야. 방 안이 고요해졌다. 지훈은 수진의 노트북을 켜고 통화를 준비했다. 아침 9시 5분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최은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돌려 두 사람을 보여줬다. 은지의 표정이 혼란에서 충격, 그리고 절망으로 변했다. 민준아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아무 말도 못했고 세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훈은 차분히 불륜과 거짓말, 교사 연수라는 명목의 여행을 설명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였어? 민준이 변명하려 하자 은지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은 아무것도 듣기 싫어. 집에 오지 마. 짐은 오빠 집에 맡겨둘게. 그녀는 통화를 끊었다. 방 안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둘 다 자랑스럽겠네. 지훈이 낮게 말했다. 우리뿐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까지 상처 입혔으니. 세연이 울먹였다. 제발 학교엔 말하지 마. 해고당하면 끝장이야.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할게. 제발. 지훈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학교에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둘 다 자백서를 쓰고 서명해. 내 보험은 필요하니까. 세연과 민주는 서둘러 동의했고 수진이 준비한 자백서에 서명했다. 고마워. 지훈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세연이 말했다. 지훈은 대답 없이 서류를 챙기고 방을 나섰다. 그날 저녁, 지훈은 두 사람에게 리조트 메인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머뭇거리는 세연과 민준에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 나눌 기회가 될 거야. 레스토랑은 휴가객들로 북적였고 지훈, 세연, 민준, 수지는 중앙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집에 별일 없는지 확인 좀 할게. 세연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지훈이 학교 커뮤니티 계정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것을. 자, 이제 얘기 좀 해보자.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다. 둘이 시작한 불장난 언제부터였지? 세연은 물을 마시다 기침을 했다. 지훈아, 제발 여기서는. 왜 안 돼? 여기서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지 않겠어? 민준이 이를 악물었다. 지훈, 경고하는데. 경고? 지훈이 비웃었다. 아내와 바람난 주제에 나한테 경고? 민준아, 동료까지 배신하는 기분이 어때?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다. 세연은 얼굴을 가렸고 민준은 고개를 떨궜다. 우리가 잘못했어. 끝내겠다고 했잖아. 뭘 더 바라는 거야? 세연이 울먹였다. 나는 진실을 원해.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입으로 말해. 그래, 바람 폈어. 교사 연수 거짓말로 여기 온 거야. 세연이 소리쳤다. 만족하냐? 완전. 지훈이 건조하게 답했다. 민준아, 넌? 이건 협박이야. 아니, 결과지. 스스로 선택한 데가. 그때 세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쏟아지는 알림에 얼굴이 하얘졌다. 지훈아,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약속대로 학교에 말 안 했어. 너희가 직접 전 세계에 보여줬지. 순식간에 학교와 지역 사회로 퍼진 스캔들. 둘은 필사적으로 연락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은 물을 마시며 무너지는 두 사람을 지켜봤다. 난 식욕도 없다. 계산은 내가 할게. 결혼 10년 수고했다는 작별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는 수진과 함께 자리를 떴다. 다음 날 리조트 전체에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연과 민주는 시선을 피했고 지훈은 침착했다. 아침을 먹던 중 세연이 다가왔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모든 걸 망쳐놨어.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난 외로웠어. 너는 항상 일과 학생만 신경 썼잖아. 외로웠으면 말했어야지. 넌 거짓말과 바람을 택했어. 수진이 자리를 피해주자 세연이 질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너 수진이랑 관계 있는 거야? 아니. 수진은 친구고 충성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우리는 없어. 넌 내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살아야 해. 그때 민준이 나타나 급히 말했다. 학교에서 긴급 회의 소집했어. 준비해야 해. 세연은 지훈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도와줘. 직장까지 잃게 되면 도울 이유 없어. 내가 초래한 결과니까 직접 책임져. 이미 침대에는 충분히 누워봤잖아. 민준이 주먹을 쥐었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배신하지 않았어. 너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민준이 물러서자 지훈은 덧붙였다. 참고로 변호사 상담 끝났어.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다. 안 돼. 지훈아,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끝났어. 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살아야 해. 세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지훈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내내 정직했고 그게 내 무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학부모회 회장이 나를 지지하는 집회를 준비한대. 세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처음에는 그냥 민준과의 관계를 끝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가는 게 좋겠어.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이랑 나 오늘 일정이 있거든. 너희 둘도 얘기할 게 많겠지. 세연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다.
문 앞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눈물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나 아직도 널 사랑해. 널 이렇게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아픔과 결단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사랑했으면 세연아,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매일 상대를 선택하는 거야. 좋을 때든 힘들 때든 넌 민준을 선택했어. 이제 그 선택과 함께 살아가. 세연은 흐느끼며 방을 나섰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지훈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훈은 깊게 숨을 쉬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 풍경조차 이제는 쓸쓸하게 느껴졌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솔직히 답했다.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수진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정말 멋지게 해냈어, 지훈아. 자랑스러워. 지훈은 작게 웃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둘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어렴풋한 자유와 희망이 피어올랐다. 세연의 배신을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지훈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 이사회 소집, 이혼 절차, 퍼져나갈 소문과 추측들. 하지만 지훈은 결심했다. 지금까지처럼 품위와 강인함으로 모든 걸 마주할 것이라고. 민준과 세연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살아야 한다. 이제 지훈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차례였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며칠 후 청해 리조트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미 서울 전체로 퍼져나갔다. 하늘리의 작은 마을, 인구 15,000명의 조용한 커뮤니티는 연일 이 스캔들 이야기로 술렁였다. 슈퍼마켓 통로에서, 동네 카페에서, 곳곳에서 수군거림과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하늘리 고등학교의 두 교사가 연루된 이 사건은 삽시간에 지역 사회 전체를 휩쓸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배신당한 남편이자 극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모든 것을 폭로한 김지훈이 있었다. 학교 이사회 긴급 회의에 가는 길, 지훈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다. 하늘리 교육청 주차장은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지훈은 세연의 차를 발견했다. 가슴 깊숙이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다. 분노, 상처,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다가올 순간을 견딜 각오를 다졌다.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보통은 널찍한 이 공간이 오늘은 임시 의자까지 동원해도 비좁았다. 지훈은 익숙한 몇몇 얼굴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멀리 서로 최대한 떨어져 앉은 세연과 민준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엄격한 표정의 이사장 서미경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서미경은 냉정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 교직원 3명과 관련된 최근 사건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당사자의 발언을 들은 후 이사회는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훈이 가장 먼저 발언하도록 호출되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순간은 복수의 시간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이사회 위원님들, 동료 교직원 여러분, 지역사회 여러분, 지훈은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교육의 힘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하늘리 고등학교에서 보낸 10년간의 헌신을 이야기했다. 학생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 그가 추진했던 다양한 과외 활동, 프로그램의 기록들도 함께 제출했다. 저에게 있어서 교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소명입니다. 매일 과학의 경이로움을 전하고 정직함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청중석에는 현재와 졸업한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솔직히 말해, 지난 일주일은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목이 살짝 메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가르쳐왔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정직함과 품위로 마주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통해서도 배웁니다. 지훈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 전체에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서미경 이사장은 조용히 질서를 되찾은 후 세연을 호출했다. 세연은 평소의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지훈과 눈을 마주쳐야 했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제가 한 일은 잘못이었습니다. 세연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마이크가 삐걱거리며 울렸고 그녀는 놀라 움찔했다. 숨을 고른 후 세연은 이어갔다. 전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학생들도 저를 좋아하고 저의 미술 프로그램은 학교의 명성을 가져왔습니다. 제 사생활이 제 직업적 자격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연의 호소에 회의실은 싸늘하게 침묵했다. 이사진들은 아무 표정 없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 단상에 올랐다.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설픈 허세가 섞인 태도였다. 듣자 하니 민준은 마이크에 기대며 말했다. 세연이랑 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서로 동의한 성인 간의 일이었어. 실수였던 건 맞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야. 나는 이 학교에 기여한 사람이야. 체육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민준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할수록 지우는 세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걸 볼 수 있었다. 민준의 발언이 세연에게조차 불쾌하게 들리는 듯했다. 세 사람이 모두 발언을 마친 후 서미경 이사장은 짧은 휴식 시간을 선언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렸다. 곧 이사진들이 돌아왔다. 표정은 어두웠다. 서미경 이사장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심사숙고 끝에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귀하의 뛰어난 경력과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품위를 고려하여 어떠한 징계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하늘리 고등학교에 그대로 재직하실 것입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서미경 이사장이 손을 들어 제지할 때까지 이어졌다. 윤세연 씨와 박민준 씨에 대해서는 서미경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두 분은 이번 사건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즉시 행정휴직 조치에 들어가며 추후 조사를 통해 다른 교육청으로 전출될 예정입니다. 회의실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연은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민주는 분노에 찬 채 책상을 쾅 내리쳤다. 반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받아들였다. 회의가 종료되자 지우는 곧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학부모들은 그의 등을 토닥였고 동료들은 격려의 말을 건넸으며 학생들은 그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했다. 한 학생 수줍은 표정의 이은지 양이 눈에 눈물을 머금고 다가왔다. 김 선생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해주셨어요. 지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이게 내가 교사가 된 이유였지.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이런 순간을 위해서 건물을 나서던 지우는 건물 밖에 모여있는 학부모들의 무리를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 중 일부가 들렸다. 지훈 선생님 지지 집회 준비하자. 학교 이사회의 결정 소식은 빠르게 하늘리 전체로 퍼졌다. 지훈은 다시 한번 지역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압도적인 긍정적 지지를 받았다. 지역 신문은 지훈을 크게 조명했다. 그의 교육에 대한 헌신, 스캔들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 지역 사회의 모범으로 그려졌다. 며칠 후 지훈이 출근하려 학교에 도착하자 학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학부모, 학생, 주민들, 그들의 손에는 다양한 피켓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김지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진정한 품격을 보여준 교사, PTA 회장 강혜진이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우리가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물리학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우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악수를 하고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그때 길 건너편 차 안에 앉아있던 세연과 눈이 마주쳤다. 세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차를 돌려 황급히 떠났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둘의 상황은 이제 극명히 달랐다. 지우는 지역 사회의 영웅이 되었고 세연과 민주는 외면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커뮤니티 행사에서도 불청객 취급을 받았고 슈퍼마켓에서도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세연은 특히 심하게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지우는 들었다. 세연이 지역 미술센터에 자원봉사를 시도했지만 공손한 거절과 차가운 응대만을 받았다고. 한편 민주는 상황을 훨씬 덜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주는 지역 커피숍에서 학부모와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우는 학생들이 뒤지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다. 박 선생님 요즘 엄청 까칠해졌대. 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예민이 폭발했어. 한편 지우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맡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왔던 과학 동아리 코치를 자원했다. 지훈의 지도 아래 팀은 눈에 띄게 성장했다.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서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보냈다. 지훈은 그 시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았다. 젊은 영혼들과 함께 과학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는 시간. 그러던 어느 저녁, 연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가장 총명한 제자 중 하나인 조은서가 달려 들어왔다. 김 선생님,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우리 됐어요. 전국 대회 출전권 따냈어요. 연구실은 환호로 가득 찼다. 지우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귀가하고 연구실에 홀로 남은 지훈, 책상에 앉아 감격과 함께 또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학생들의 성취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이제 이곳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씁쓸한 깨달음. 몇 주 전 뜻밖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다. 타 주에 있는 과학영재학교에서 초빙 교사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했다. 하늘리는 그의 집이었다. 그의 공동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의 모든 일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결국 지우는 결심했다. 다음 날 지우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김 교장은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섭섭하지만 이해해. 김 교장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다. 때로는 새 출발이 필요한 법이지. 여기서도 훌륭했지만 어디서든 내가 큰일을 해낼 거라는 걸 확신해. 결정이 내려지자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다. 지우는 학생들을 전국대회에 데뷔시키면서 동시에 이사를 준비했다. 그의 이직 소식은 곧 학교와 마을에 퍼졌다. 모두가 아쉬워하며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청해의 리조트에서 벌어진 그날 이후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최종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세연은 아마 죄책감 때문인지 혹은 더 큰 스캔들을 피하고 싶었는지 지훈의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훈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륵 내려가는 듯했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다. 출발을 하루 앞둔 저녁, 지훈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세연이 서 있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 들어가도 될까? 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지막 남은 짐을 가져가려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소를 피하며 움직였다. 10년 동안 함께한 익숙함과 그 사이 벌어진 거리감이 충돌했다. 세연은 짐을 챙기면서 몇 번이나 지훈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떠나려던 순간 세연이 돌아섰다. 지훈아, 이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난 정말 변했어.
아직도 널 사랑해. 지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던 여자, 함께 삶을 일구었던 여자,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그를 조롱했던 여자, 세연아.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아니야.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어. 적어도 난 그래.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다. 떠나려던 세연을 지훈이 불렀다. 잠깐만. 그는 옆 테이블에 노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걸 썼어. 우리 둘 다. 마지막 정리를 위해.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고마워. 지훈아.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세연은 돌아서서 문을 나섰다. 지훈은 조용히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것을 느꼈다. 다시 짐 정리에 집중하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맑고 청명한 하늘. 지훈은 현관 앞에 서서 익숙한 동네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차는 이미 이삿짐으로 가득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날 시간이었다. 그때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린 지훈은 깜짝 놀랐다. 과학 동아리 학생들을 선두로 동료 교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모두 손에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김지훈 선생님, 응원합니다. 진정한 스승, 감사합니다. 학생들은 지훈에게 사진과 메시지로 가득 찬 스크랩북을 선물했다. 동료 교사들도 차례차례 다가와 지훈이 남긴 영향력과 감사를 전했다. 지훈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순간 그는 확신했다. 가르침이란 지식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일임을. 시선 한켠에서 지훈은 멀리서 세연이 지켜보는 걸 발견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수많은 말이 눈빛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세연은 이내 돌아섰고 지훈은 다시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포옹, 악수, 그리고 약속. 꼭 연락할게요. 또 만나요. 그 모든 작별 인사를 마친 후 지훈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밀려드는 아쉬움과 설렘을 품은 채 밀려나는 하늘리 마을 풍경을 100m 너머로 바라보며 수십 킬로미터를 달린 뒤 지훈은 깊은 숨을 쉬며 잠시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지난 몇 달은 지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강해졌고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확신하게 되었다. 익숙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길 기회. 태양이 점점 더 높이 떠오르자 지훈은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버티게 해준 품위와 열정으로. 한편 하늘리에서는 작은 원룸 아파트 안 세연은 짐이 가득 쌓인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편지를 쥐고 있었다. 지훈이 건넨 마지막 편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 내려간 글귀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다. 지훈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를 용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앞날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 자신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모두 무너뜨린 인생, 현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세연은 깨달았다. 잃어버린 건 남편만이 아니었다. 집, 직장, 친구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존경까지 모두. 그녀는 지훈의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변화하겠다고. 해는 천천히 하늘리 마을을 뒤덮었다. 긴 그림자가 골목을 타고 퍼졌다. 어딘가 한 남자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차를 몰고 있었다. 또 어딘가 한 여자는 자네만 남은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조용히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조용했던 마을은 영원히 바뀌었다. 불륜이라는 것엔 돌풍이 그들의 평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이후로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